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가운데 제5부 중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5부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강의 제목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무엇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빛도 나오지 않아서 어둡다는 뜻의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나중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마음도 역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역설로 가득 찼다는 것을 눈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물리계에서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희로애락에 따르게 마련이고,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중둔하는 것이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일 텐데, 디가니까야 11번째 에바따의 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반은 불가견이고 무한이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여기서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분별지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는 말도 쓰고 열반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실제로 불교 경전에 읽어보면은 열반이 무엇인지 부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은 불가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 그러고, 뭐 신통력이 있다 그러고, 그 대우를 받을 만한 데서 은공이라 그래가지고 11가지의 어떤 부처님에 대한 칭호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부처가 뭔가를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부처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나 이성적 사유로는 도무지 묘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열반과 부처를 말하는 것이 이 니까야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디가 니까야에서 말씀을 둔 건데, 열반은 불가견이라는 말은 깨달으면 절대 자유와 지혜와 평화를 준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유와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임재종을 일으킨 임재의연 선사는 이 절대 자유를 가리켜서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고라고 하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죽끈에 묶인 개의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 설명했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혀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에 매여 있다는 걸 모르는데, 당신들은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삶이 고라는 그 가르침을 성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에 갇힌 사람은 자신이 매트릭스를 떠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은 우리의 수행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불교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 찾아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싸워서 이겨서 보물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법국경 개성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싸움터에서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긴 자가 정말 가장 위대한 승자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개발이나 개척을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세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보이지 않기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물질계가 신비하다면 마음의 세계는 더 신비할 테니까요. 그래서 물질계의 신비 중 하나인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홀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라인 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우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평평한 공간이라면 3차원만 생각하죠. 3차원만 생각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우리가 볼 때 x 요 길이를 짧으니까 dx라 그런다면 dx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z제곱인데 그걸 더하면 이거 길이 되지 않겠는데, 근데 그걸 짧으니까 d를 붙여서 dx의 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인데,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4차원 시공간이라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추면 이 공간을 민코스키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이라면, 민코스키 공간에서는 시간에다가는 플러스를 붙이고 공간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에다가는 빛의 속도를 곱해서 c제곱 dt제곱 빼기 괄호하고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공간에다 플러스 붙여서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 더한 것에다가 빼기 c제곱 dt제곱인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다 플러스를 붙이고 공간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사람도 있고, 공간에다가 플러스를 붙이고 시간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붙이는 쪽을 좋아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직규좌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dx제곱 빼기 dy제곱 빼기 dz제곱 되는데, 이제 그 구면좌표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 y, z로 나타내는 것이나 이 거리와 그 각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길인데 그걸 c제곱 dt제곱 빼기 dr제곱 빼기 r제곱 d세타제곱 빼기 r제곱 사인제곱 세타 d p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오른쪽에 편하려면은 개념적으로 이야기는 직규좌표가 편하지만은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실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을 계산할 때는 구면좌표가 편해서 앞으로는 구면좌표를 쓸 겁니다. 근데 공간이 구부러졌어요, 이번에는. 구부러진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렵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거, 질량이 M인 물체가 시공간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간이 구부러지겠죠. 구부러지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제곱, DT제곱 빼기 DR제곱 빼기 R제곱, D제곱은 같은데 어떤 처음 보는 개수가 붙었죠. 1-C제곱 R분의 2GM. 그러니까 여기 G는 만유의 상수입니다.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만유의 상수인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 쪽에는 dr제곱 밑에는 분모에다가 1-C제곱 R 2G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붙은 것과 공간 쪽에 붙은 것이 똑같은 것인데 한쪽은 그냥 곱해졌고 한쪽은 분모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해 보라고 밑에다가 평평한 공간에서 구면좌표에서 나오는 그 거리의 요소 매트릭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매트릭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C제곱분의 2GM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R하고 똑같다고 칩시다. R하고 그 RS 같아지니까 R분의 RS가 1 되잖아요. 그 1 빼기 1 하면 0 되잖아요. 그럼 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공간만 남았는데 0으로 나눠줬으니까
그 매트릭이 의미가 없어지죠. 무한대가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통상적인 개념과 달라지는 어떤 영역, 요 영역을 우리가 슈발츠 실티 반지름에서 거기서 사건 지평선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딴 세계가 되는. 그거 넘어서게 되면 다시 또 유한의 값을 갖지죠.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그 반경을 우리가 슈발츠 실드라고 해가지고 RS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수식으로는 RS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모여있는 점이 블랙홀의 모든 질량들이 한 점에 모였다서 싱귤라리티. 근데 사실은 이건 고전역학으로 봤을 때 싱귤라리티에서 한 점이지 실제로 이런 한 점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귤라리티란 말은 부피가 0인 곳에다가 우주의 모든 질량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아직 양자 중력 이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단지 고전적으로 풀면은 이런 한 점에 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부터 분모가 0이 되는 어떤 특정 반경, 그런 반경을 사건 지평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발츠 실드 반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제곱분의 2GM인데, 만약 태양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태양의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블랙홀이 된다면 그 사건 지평선의 반경이 얼마가 되냐면은 2.9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누군가 거인이 짜부러뜨려 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었다면 지구의 사건 지평선의 길이는 8.86mm밖에 안 돼요. 이 엄청난 지구를 누가 이렇게 꽉 눌러서 요만 8.8mm 안으로 밀어넣는다는 게 상상도 못하겠지만, 상상 못할 게 아니죠. 우리가 빅뱅 모델에 하면 우주 전체가 플랑크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이런 이상한 일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상할 뿐이지 우주에서는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블랙홀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대개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의 별이 블랙홀이 되는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한 400만 배가 되는 블랙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은하에는 태양 질량의 210억 배나 되는 그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이 블랙홀이 결국은 은하마다 블랙홀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주위의 별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둬서 은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사실은 이 우주의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쓴 대로 가장 간단한 그 휘어진 공간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만들 공간이 휘어졌을 때 그 휘어진 공간의 매트릭을 지금 다시 한번 썼는데, 이 사건 지평선은 뭐가 되죠? 그 지금 dr 제곱의 개수가 그 분모인데 분모가 0을 만드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은 사건 지평선 안과 밖을 가르는 중요한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을 넘어선 순간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바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매트릭을 쓸 때 시간 쪽에는 플러스를 쓰고 공간 쪽에 마이너스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는 순간 R이 RS보다 작아지니까 R분의 RS가 1보다 커지잖아요. 1 빼기 1보다 큰 거면 시간 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공간 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할 때 우주의 중력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을 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근데 뭐 크기가 있으면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크기가 없이 그냥 점과 같은 조그만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사건 지평선을 넘을 때 자유를 낙하를 하니까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관측자한테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중력 레드시프트를 말했죠. 중력장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그 멀리 빨리 흐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관측자에 볼 때는 이 사람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요. 자기는 막 100만 년, 200만 년 갔는데 가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1초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100만 년씩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사건 지평선을 넘는 사람이 굉장히 움직임이 늘어지는데 사건 지평선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수식으로 0이 되는 그런 분모가 0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사건 지평선에 이르러서 그거를 이르는데 시간이 무한히 걸릴 거로 여겨질 겁니다. 따라서 사건 지평선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건 지평선으로 가까이는 가지만 사건 지평선을 넘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넘었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넘지를 못한다. 이것도 하나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블랙홀 전쟁이라는 그 책으로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해설한 책이 있는데 블랙홀의 성질은 딱 세 가지만으로 결정돼요. 질량과 전기량과 가공량.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질량만 말하는데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좀 더 복잡하게 돼서 가운동량, 전기량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무한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질량 덩어리가 블랙홀로 들어가는 순간 질량만이 그냥 얼마냐 해서 결정되고 전기량도 전기가 얼마나 많이에 따라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 운동하게 되면 무한히 가까운 어떤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단지 세 가지 질량의 크기, 전기량의 크기, 가공량의 크기 세 가지만으로 블랙홀을 기술하다니까 정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떨어지기 전에 물체가 갖고 있던 정보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가면 정말 정보가 사라지는가? 이런 내용으로서 정보가 사라졌다고 주장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인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블랙홀 전쟁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로부터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면 그 절대 온도는 0일 겁니다. 0이 아니라면 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 0에서는 블랙홀을 포함해 갖고 모든 물리계가 딱 한 가지 상태만 갖게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가 한 가지라는 말은 엔트로피가 0인 거거든요. 그럼 블랙홀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로 엔트로피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라고 했죠. 블랙홀이 정말 제목이 좀 물리학적 익살스러워서 이상하게 붙였는데 블랙홀 have no hair. 그러니까 블랙홀은 털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구질구질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뜻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냐면은 그 플랑크의 복사 공식 에너지와 연관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라면 어떤 복사 에너지를 보내요. 그 온도가 높으면은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내고 어쨌든 이런 곡선을 막 보내요. 온도가 낮으면은 파장이 긴 쪽 복사선을 내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양은 비슷한 걸 내게 돼요. 거기서 플랑크의 복사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온도가 0이 아니라면 반드시 플랑크의 공식에 따라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 에너지가 방출된단 말은 엔트로피도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온도가 있으면 엔트로피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0이 아니라면 블랙홀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어요. 정보가 저장된다면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72년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르 대학 교수로 있는 베켄슈타인이라는 아주 그 똑똑한 물리학자가 1972년에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의 캠퍼스에서 포스닥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2년 후에 1974년에 스티브 호킹은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며 보통 물체처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어서
제가 수식까지 썼는데 여러분이 수식을 다 이해라는 뜻은 아니고 단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식을 쓴 겁니다. 이런 거예요. 베켄슈타인은 생각하기를 1BT 정보를 블랙홀에 한번 넣어본다 생각합시다. 광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 위치는 최대한도로 불확실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지평선 안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여기냐 여기냐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광자는 오직 1비트 정보, 즉 블랙홀 안 어딘가 있다는 그런 정보만 전달되는 건데, 그렇게 모호한 광자라면 뭐냐면은 광자의 파장이 길어야겠죠. 길어서 바로 그 사건 지평선만큼 파장이 큰 그런 광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보다 파장이 더 길면은 블랙홀보다 파장이 더 기니까 갇히지 않을 테니까 딱 블랙홀에 갇힐 만큼 파장이 가진 그런 광자를 하나 집어넣는 거라고 하고 생각하면 1비트 정도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썼는데 꼭 이해라는 뜻에서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을 따라간다는 뜻에서 이 수식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우선 광자의 파장은 람다라고 보통 쓰는데 그것은 결국은 RS랑 똑같죠. 왜냐하면 그 사건 지평선의 길이니까. 그다음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hν라고 그랬는데 ν 진동수고 그걸 이제 빛 속도로 바꿔버리면은 hc 나누기 람다가 되죠. 그러면 파장이 RS라는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E 이꼬르 hc 나누기 RS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 질량이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블랙홀의 질량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질량 증가를 그렇게 되나요? 에너지에다 C제곱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E 이꼬르 hc 나누기 RS에다가 C제곱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결과가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H 나누기 RSC가 됐어요. 그러면 RS가 되는데 사건 지평선은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아까 사건 지평선은 뭐라고 했었어요? C제곱분의 2mg라고 했잖아요. 근데 m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델타 m만큼 늘어난 것만큼 길이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길이 늘어난 걸 계산해 보면은 2hg 나누기 rs 이 3승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요만큼 반경이 늘어났으니까 지평선의 넓이가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그 지평선의 넓이 증가가 델타 S라고 부른다면 16hg C3승이 돼가지고 블랙홀의 크기나 질량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1비트 정보를 넣기만 하면 블랙홀의 그 표면적은 16hg의 C3승이라는 만큼만 증가한 거죠. 이 크기가 얼마인가를 계산해보면 재밌습니다. 그걸 계산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70 메타의 제곱이 나오는데, 우리가 프랑크 질량이 아니라 프랑크 길이가 뭐라고 했었어요? 10의 마이너스 35승 메타라 했잖아요. 바로 1비트 정보를 넣으면은 그 사건 지평선의 넓이는 그 프랑크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면적만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블랙홀이든지 간에 1비트 정보를 넣기만 하면 그 지평선의 넓이가 이 플랑크 단위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보면은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사건 지평선의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것만큼 가깝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말은 뭐죠? 엔트로피가 바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정보잖아요. 하지만 3차원 속에 들어있는 블랙홀은 아까 말씀드린 질량과 전기량과 가운동만이 주어지지만은 사실 거기에 있는 3차원의 블랙홀 정보가 2000평면에 저장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홀로그래피 원리. 공간이 어떤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그 경계에 묶여있는 정보 조작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블랙홀 내부에 있는 물체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건 지평선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 정보들만 있으면 3점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 우주도 그럴 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블랙홀이라는 게 뭐죠?
온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뭐 3배 이상이라 그러지만은 큰 거는 몇백 배, 몇백억 배나 되는 무거운 질량이 한 점에 모인 거잖아요. 그럼 빅뱅이 뭐죠? 우리 우주 자체가 옛날에 어떤 한 점에 출발한 거잖아요. 블랙홀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네요. 그럼 우리 우주도 블랙홀처럼 하나의 홀로그램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은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땠습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속 운동을 하는지 그만 크기의 중력 가속도를 가진 중력자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가속도 A라는 크기로 가속하는 관찰자는 반드시 어떤 온도 T를 가진 물체처럼 흑체 복사를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공 속에서 A로 가속하는 관찰자는 그 밑에 쓴 것처럼 2파이 C KB의 K분의 H바 A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붙은 여러 가지 H바라든지 상수 다 빼버리고 그런 거 다 1로 둬버리고 그냥 가속도만큼만 크기의 온도를 가진 흑체 복사를 관찰한다는 것을 은루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은루 효과라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가속 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이런 어떤 그 흑체 복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호킹이 만든 것인데, 블랙홀 주변에 있는 관찰자는 가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의 상황과 유사하니까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가지죠. 바로 은루 그 효과에서 나오는 온도만큼.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진공에서 그럼 어떻게 그런 복사 에너지가 나오냐면, 사실 진공이라는 건 뭐였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입자, 반입자의 쌍이 생성되지만은 그것이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할 만큼 빠른 속도에 사라져 버린 다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해가지고 입자, 반입자의 쌍이 생성됐다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입자, 반입자의 쌍 중에서 한쪽을 블랙홀이 빨아들이면 나머지 한쪽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그건데, 사건 까만 것과 파란 거의 경계선이 사건 지평선이라면 그 사건 지평선 경계에 있는 입자, 반입자 쌍 중에서 블랙홀이 워낙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잡아당겨요. 음의 질량을 가진 쪽을 잡아당겨버리면 블랙홀의 질량은 음의 질량을 갖다 들으니까 질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질량은 보존되니까 원래는 0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질량 가진 놈이 빨려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질량 가진 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블랙홀도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온도, 질량에 반비례하는 그런 온도를 가지고 이제 흑체 복사를 한다는 게 유명한 호킹의 흑체 복사입니다. 사실 블랙홀은 역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블랙홀은 이제 호킹의 흑체 복사에 의해서 더 이상 검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사건 지평선을 지나지만, 자기는 자유낙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나는 거지만, 외부 관찰자에서 볼 때는 사건 지평선 부근에 시간은 무한히 지연돼서 그 영원히 사건 지평선 안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없는 거. 더 역설적인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상당히 그 물리학을 대중이 이해하기에 쉽게 해설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멀티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멀티 유니버스 409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블랙홀을 향해 빠져드는 사람은 자유낙하를 하므로 자신이 사건 지평선을 통과하는지도 알 수 없고 호킹 복사도 보지 못하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러나 외부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어때요? 거기서 호킹 복사에서 복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중력 편의에 의해서 파장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보니까 지금 사건 지평선을 지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광자를 볼 것이겠구나.
따라서 이 사람은 사건 지평선에 도달할 쯤이면 완전히 수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관점이 옳은가? 그리고 브라이언 그린이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고 다른 쪽에서는 멋지게 살아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재밌기 때문에 그런 역설이 있다는 데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느냐 안 흐르냐 따지기 전에 우리 몸에 크게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크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 이 발에 잡아당긴 인력과 머리 잡아진 인력이 달라갖고 저렇게 쭉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는 저렇게 되겠지만은 적어도 원리적으로 사람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식의 역설이 블랙홀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주변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브라이언 그린이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계에서 일어난 일은 역설적인 것도 많고 신기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수상행시 역부여시라고 해서 정신계도 물질계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신세계도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그걸 간단히 줄여서 반야심경은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자 높은 곳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보살의 세계로 우리가 도달하자. 반야를 이루어서. 그게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5강에서는 기왕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모르는가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암흑물질과 암흑의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